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정책 분석 이제 3학년들이 많은 과목이고 실제 이 과목은 행정학과의 전선 과목입니다.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3, 4학년들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뭐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하는 어떤 의도적인 계획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행동을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정책 분석 평가라는 거는 그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것인가 이게 정책 분석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했을 때 그 정책이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가 이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정책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거에는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를 분리해서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것을 사실상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책의 합리성을 높여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정책 평가고 정책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3월 달까지는 3번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은 이제 강의실에서 본격적으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은 2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여러분들의 발표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책평가 분석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팀을 구성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분석을 해서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코멘트를 하는 이런 시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제 수업이 다 그렇지만은 학교 나와서 지필고사로 보지 않고 제가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시험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가서 집에서 풀고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는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뭐 특별한 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제 강의 PPT를 올려드릴 텐데 그거를 주로 활용하시면 되고 좀 정리된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싶은 분들은 관련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크게 이 두 파트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고사 전에는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의 개념, 컨셉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부터는 이른바 실험 기반한 어떻게 하면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험 기반 방법론에 대해서 주로 배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월달 강의실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뭐 지루하겠지만은 3번의 강의를 잘 들어보시죠. 이어서 정책 분석 평가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 분석은 무엇인지, 정책 평가는 무엇인지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책 분석이라는 것들이 왜 등장했는지, 정책 평가라는 것들이 왜 등장했는지 이런 어떤 학문 분과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PPT를 보시죠. 정책 분석 평가론 첫 시간에는 정책 분석은 무엇인지, 정책 평가는 뭔지, 각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대개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3, 4월 봄이 시작되면은 꽃이 피는 동시에 이제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도심을 가득 메우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미세먼지가 악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비등하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들이 욕을 하고 또 사람들이 뭐 건강 문제도 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는 이 가장 그 사회에 약한 계급이나 그룹들한테 가장 피해를 주니까 정부가 대책을 필요로 하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스텝을 취하겠습니까? 갈수록 미세먼지가 악화될 때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 먼저 정책 분석이라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정책 분석은 먼저 이런 절차를 갖는 거죠. 문제를 분석합니다. 즉 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유래되냐는 거죠. 이게 중국 때문인지, 국내 요인인지, 혹은 북한의 영향인지. 중국 요인이라는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중국에서 특히나 산둥지방이나 이런 산업화된 지역에서 생긴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밀려오는 것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요인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나라 서해안을 끼고 굉장히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 어떤 많은 어떤 자동차들, 그 다음에 생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적인 분쟁까지 이루어지는데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혹은 또 북한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워낙 이제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고 이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남한의 대기를 더럽힌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대안을 만들려면 먼저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목표는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를 획기적 감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안을 탐색합니다. 이른바 A안, B안, C안, D안 뭐 이런 것들을 탐색하게 되죠. 첫 번째 대안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요인이 크다고 만약에 우리가 문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한중 협의라든지 혹은 국제협의기구, 왜냐면 미세먼지는 국경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미세먼지를 낮추는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공기정화기를 확대 설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대형 공기정화기를 설치해가지고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죠. 세 번째 시안은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 홀짝제도 혹은 뭐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오부제 같은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던 건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꼭 미세먼지 때문은 아니었지만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위험한 에너지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아이러니하게 하기도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학 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대기에는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 탈원전 정책을 폈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원전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안을 모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각의 대안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먼저 A안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 중국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할지, 그리고 정말 중국이 우리 말대로 그 호락호락 어떤 국내적 조치를 취할지는 불확실하거든요. 대형 공기정화기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 그 효과 자체, 먼저 비용도 비용이지만 효과 자체가 불분명하거든요. 차량 이부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간의 어떤 경제활동 자유, 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규제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뭐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지만은 원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파괴성,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은 이렇게 대안을 놓고 그것의 장단점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대안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때 효과적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떤 대안이 가장 효과가 있고 또 같은 효과를 낸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가, 즉 비용이 적게 드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실제 이렇게 정책 분석을 걸쳐서 실제 정책을 펼칩니다. 중국과 협력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을 총동원 하는 겁니다. 즉 살수차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노석탄 발전소를 대폭 운행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공기정화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거죠. 뭐 굉장히 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실제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뭐 차량 이부제, 오부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분석의 결과 도출된 그 정책적 대안을 갖고 우리가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 분석 이후에 정책 집행하는 단계죠. 그러면은 정책 평가의 주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행한 정책이 과연 이런 정책들이 과연 당초 목표한 효과를 얻었는가? 즉 대기질을 정화시켰던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의 바탕으로 이 조치를 강화할지 이 조치를 폐기할지 가령해서 중국과 협력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식의 어떤 보완 정책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책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 정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죠.
먼저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사회 문제는 뭡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계절마다 봄이 올 때마다 미세먼지가 창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정책 분석 단계에서 뭐가 원인이 뭐고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고 각각의 대안의 장단점 뭔지 분석하고 최종 어떤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정책 결정자가. 그리고 그 정책을 집행해보고 각각의 대안들 혹은 정책들이 정말 당초 목표했던 효과를 얻었는가, 효과를 얻었다면은 효율적이었는가, 즉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다시 그것을 이른바 피드백시켜서 다시 정책 평가 과정에 분석 과정에 반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 문제가 당면됐을 때 문제를 파악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걸 집행해보고 다시 그것을 그 효과를 평가해봐서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가는 이 어떤 순환 과정, 이것이 정책 분석 평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과 평가는 개념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사실은 정책 사이클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통일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의 사례에서 봤듯이 먼저 정책 분석, 정책 평가라고 했을 때 정책이란 팔러시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러시의 어원은 팔러티에서 나왔죠. 팔러티가 뭐냐면 정치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폴리틱스, 정치학이라 부르는 폴리틱스도 같이 POL이라는 같은 어근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팔러시라고 할 때 팔러시는 뭐냐면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 내지 선택된 행동 혹은 정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단,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내포한 가설, 이런 것들이 팔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한 수단을 우리가 팔러시, 즉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을 집행할 때 집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이게 정책 분석 단계고 집행한 이후에 그 효과를 평가해보는 것이 정책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는 사실은 정책의 레셔널리티, 즉 정책의 합리성을 어떻게 높여서 어떻게 정책이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적은 비용으로 그 효과를 얻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정책 과정 속에서 다시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를 보죠. 이 정책의 사이클을 왼쪽 그림 보면은 처음에 이렇지 않습니까? 아젠다 세팅 단계가 있습니다. 아젠다 세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회 문제가 모든 세상에는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뭐 미세먼지뿐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젠다 세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문제 중에서 이것은 특별하게 정부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 즉 정부의 공공의제화 되는 것, 공공의제로 부각되는 것.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여론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아젠다 세팅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젠다 세팅 단계에서 아젠다 세팅, 이것이 중요한 사회 문제고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팔러시 포뮬레이션, 정책이 형성됩니다. 정책이 형성될 때 바로 정책 분석이 일어나는 거죠. 정책 분석이 일어나죠. 아까 했듯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각의 대안들의 장단점은 뭔가, 이것들을 이제 정책 분석가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이른바 A안, B안, C안, D안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은 정책 결정자가 그 대안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합리적이고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디시전 메이킹 단계입니다.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나면 정책이 집행이 되죠. 아까 봤듯이 4가지 정책 대안이 떠올랐고 4가지를 집행했죠. 이게 이제 팔러시 임플리멘테이션, 즉 정책 집행 단계입니다. 정책 집행을 한 다음에, 즉 정책을 한 다음에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었는지를 다시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5번째인 정책 평가,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단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정책 사이클이 이 가운데가 홀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아래는 펑퍼짐하고, 이건 뭐냐면은 정책 아젠다 세팅이라든지 정책 형성 단계의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정책, 미세먼지가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건 여론에 의해서 공공의제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정책을 형성할 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집단,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많은 거죠. 즉 오른쪽에 보면 key actor involved, 즉 관여된 참여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정책 결정 단계, decision making 단계에서는 고위 관료와 정치가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참여자가 홀쭉하게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implementation은 정부가 하죠. 행정부가 하죠. 다시 넓어지고 정책 평가 단계에서도 정부도 평가하지만은 또 관련된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이 그 정책이 좋았다 나빴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이런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평가 단계에서는 다시 관여자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책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정책 임플레멘테이션을, 그러니까 정책 집행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 즉 두 번째 정책 형성 단계랑 디시전 메이킹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policy analysis, 즉 정책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policy evaluation, 즉 정책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정책 사이클이 1, 2, 3, 4, 5 다시 1, 2, 3, 4, 5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냐면 정책 평가 이후에 그 평가된 내용을 다시 정책 형성 단계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미세먼지는 계속 일어날 테고, 또 악화되거나 혹은 뭐 개선됐을 테니까요. 이렇게 순환적인 과정인데, 어쨌든 정책 집행을 기준으로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 분석,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보죠. 정책 분석에 대해서. 정책 분석은 여러 정책 대안들 사이에서 최적의 대안과 각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 양적 질적 방법으로 정보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 목적은 정책 결정자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가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를 보면은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까 봤듯이. 그리고 대안을 탐색하고 그 대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안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예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대안들 A, B, C, D 안에 대해서 대개는 A, B, C, D 안을 갖고 비교 분석을 하죠. 그리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 대안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A안이 안 된다면은 B안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책 결정자가 그것 중에 하나를 그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합리적인 거죠. 그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정책 분석은, 근데 이제 정책 분석이, 이런 식의 정책 분석이 언제 어떤 과정,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냐면은 미국에서 1960년대 때 정책 분석이 활성화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배경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책이라는 걸 뭐라 그랬죠? 정치 공동체가, 국가죠. 정치 공동체가 당면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정보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 분석하고 수집하는 역할이 정책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걸 깔고 있냐면은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의 바탕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이성주의적인 합리성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의 산물이라는 거죠. 1960년대 미국 사회는 어떤 진보의 시대였습니다. 왜냐면은 1945년에 2차 대전을 미국이 이기면서 거의 유일 초강국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1960년대는 미국이 정말 유럽을 능가해서 초강대국이 되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달에다가 아폴로 11호를 쏘면서 정말 이성이 자연을 정복하는 이런 굉장히 이성이 사회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이성과 합리성의 힘으로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어떤 낙관주의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도 그런 이성의 힘으로 충분히 분석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책 분석이 굉장히
부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배경 속에서 정책 분석이 부응하게 된 겁니다. 정책 평가에서 이번에 말씀드리죠. 정책 평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집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강조되는 거는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겁니다. 근거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책 결정자, 즉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자가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건데, 이때 rationality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비용도 적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것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했을 때 더 자신이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록 합리적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득표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요인들 혹은 이념적인 요인들이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에서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이라고, 우리가 정책을 선택하거나, 그러니까 정책을 분석하거나 혹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평가할 때 증거에 기반하자는 겁니다. 증거에 기반. 즉, 그 정책을 증거에 기반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갖고 하자는 거죠. 그 정책이 좋았냐 나빴냐는 것들을 이른바 편가르기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입장에 따라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른바 문바 현상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전 정부에는 이제 박근혜 바, 이런 바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대통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는 관점에서 그 정책을 평가하는 거죠. 즉 이때는 실제 정책이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니까 난 지지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은 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자는 거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따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강조되는 근거 기반 혹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 이후로 그 정책을 내년에도 다시 그 정책을 펼지 안 펼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좋았다 나빴다,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지 그 정책을 유지할지 말지, 축소할지 확대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정책 결정자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책무성이라는 겁니다. accountability라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무성이라는 겁니다. 즉 책무성이란 뭐냐면은 정부가 혹은 정치인이나 고위관료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가 어떤 결정을 한 이후에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금을 갖고 정부를 운영하는데, 가령 들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대형 집진기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운영을 해봤더니, 그것들 돌려봤더니 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은 뭔가 예산 낭비가 어려운가 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을 지려면은 이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평가는 증거 기반 정책 평가의 원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갖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데이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겁니다. 근데 이 책임을 물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accountability라는 게 뭐냐면은 어원이 account for입니다. account for가 뭡니까? explain, 즉 설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이나 정치가가 국민들에게 책임진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내가 왜 이 정책을 폈고 이 정책이 왜 문제가 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거죠. 설명한다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정부가 결정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어카운트빌리티를 모두 깜빵에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누가 과연 자신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의 책무성도 물론 있죠. 범법 행위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불법 행위가 됐을 때는 그런 식의 책무성 물리죠.
근데 일반적인 정책 결정 모두를 그렇게 깜빵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어떤 정책도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과에서 책무성이라는 개념은 account for라는 말은 뭐냐면, accountability라는 말은 뭐냐면은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정책을 결정했고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이게 결정 과정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집행 과정의 결정은 좋았는데 집행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평가의 또 다른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인과 이론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어떤 정책이라는 어떤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정책이 되는 거고 결과는 정책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책은 인과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은 인과관계를 잘못 짚은 거죠. 그죠? 미세먼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중국의 황사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 국내적 요인을 아무리 단속하더라도 효과가 없겠죠. 이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책평가는 정책에 집행하는 결과를 통해서 정말 그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나왔는지, 즉 원인은 정책이 되는 거고 결과는 정책 효과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말 그 정책이 인과적으로 옳은지를 검증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책평가의 목적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 집행을 기준으로 사전적 단계가 정책 분석, 사후적 단계가 정책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은 모두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부의 어떤 책임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효과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거죠. 사례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주요한 어떤 정책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부터 한번 보시죠. 마크 주커버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앨런 머스크라는 테슬라 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영국의 버진 기업의 사주입니다. 사주인데 이 사람의 공통점, 이런 백만장자들인데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뭐냐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정하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당 만 25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주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미국에 보면은 이런 세계주, 시카고라든지 잭슨시 이런 데서는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좀 처음에 우리 기본적인 상식에 약간 어긋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소득은 모두 노동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돈을 준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른바 실업병 혹은 복지병에 빠지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갑, 을, 병이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간이 여가와 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1년 동안 여가 시간을 400시간만 쓰고 그 시간에 일을 해서 소득을 1,600만 원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나는 조금 더 놀아. 한 680시간 놀고 대신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아예 1년 동안에 그냥 1,600시간을 거의 다 놉니다. 2,000시간을 다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400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당해 보이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갑처럼 노는 시간을 줄여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많고, 병처럼 탕약탕약 노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1,200만 원, 1년에 소득 1,200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병의 위치는 D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D 위치로. 그럼 이 사람은 2,000시간을 탱탱탱 놀아도 1,200만 원이 보장이 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본소득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봅시다. 기본소득이 정당한 대안인가? 그것이 과연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이 무엇을 위한 대안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이런 데서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혹은 뭐 어떤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노동하지 않아도 사회가 굴러가는 겁니다. 로봇이 이제 노동을 대체하니까요.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가 모든 걸 대체하니까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소득이 발생해야지 소비가 일어나고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 순환이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일정하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노동을 해도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예 일정하게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보장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선택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우여곡절 통해서 이것들을 집행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정책이 과연 원하는 효과, 즉 사람들에게 즉 가난을 탈출했는지 혹은 부작용이라고 예상됐던 어떤 복지병, 즉 일하지 않고 탱가탱가 노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실제로 정책화 확대할지 축소할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이른바 사회 실험, 소셜 엑스페리먼트를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핀란드의 기본소득이라는 핀란드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줘보고 정말 이것들이 원하는 효과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한 실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냐면요. 이게 2017년도부터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달 560유로, 즉 우리 돈으로 한 71만 5천 원씩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무작위로 추출된 2,000명에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위로 추출된다는 겁니다. 무작위로 추출돼야지 그러니까 이른바 편의가 없는 가령해서 실험 집단을 뭐 똑똑한 사람들만 혹은 굉장히 막 게으른 사람들만 모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험 결과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모으는 게 중요한데 무작위로 추출된 2,000명에게 2년 동안 그냥 묻지 따지지 않고 71만 원씩 줘봤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정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해봤는데 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기본소득을 받아서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했느냐 이걸 결과를 봤습니다. 그게 결과가 왼쪽에 나와 있는 건데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을 받아도 특별히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죠. 비교 집단 간에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제 돈을 받아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받아도 특별히 더 취업이 잘 되거나 더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을 안 하거나 이런 어떤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즉 기본소득은 어떤 취업과 즉 고용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은 근데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신의 웰빙, 즉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감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늘어났던 겁니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컨트롤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기본소득 실험을 2년 동안 해봤더니 무작위로 2,000명을 추출해서 한 집단은 기본소득을 주고 다른 집단은 기본소득을 안 줬더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비실험 집단 사이에는 어떤 고용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행복감에는 큰 차이가 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정책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정책 결정에 결정하는 거죠. 기본소득을 전 사회적으로 확대할까? 아니다. 이거는 뭐 고용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실험의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 있는 기사를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발췌해 놓은 건데, 미국 스탠퍼드대 데이비드 그로스크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역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근거 기반 정책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책 분석을 하거나, 즉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정책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정책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념과 정책 입장을 떠나서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가 아까 핀란드의 사례에서 봤듯이 기본소득이라는 그 정책 대안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갖고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세가 바로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즉 우리가 이념적 입장, 정치적 입장, 누구와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근거로 정책을 선택하고 정책을 결정하자는 거죠. 이게 증거 기반 정책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 문제 핵심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책의 rationality, 즉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의 공통적인 그 전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복잡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정책 평가를 할 때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정책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정책을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정책 평가가 아직 안 나왔다. 그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결과를 보고 하자. 이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결정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책 결정은 좋았는데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게을르거나 혹은 지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자꾸만 사보타지 같은 걸 해가지고 자꾸만 방해를 해가지고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정책 평가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 결정한 사람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정책 평가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신공공관리라는, 즉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라는 것들이 이런 어떤 정부 행정학에서 이런 열풍이 붑니다. 이건 뭐냐면은 과거의 정부의 어떤 주요 관심사는 투입 관점입니다. 얼마나 정부가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 자원을 투입했는가, 이걸 통해서 정부의 책무성을 물었거든요. 근데 1990년대 오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는데 예산을 집행만 한 걸 갖고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의 결과는 그걸 통해서 정부 결국은 어떤 성과를 냈는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가를 통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행정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993년에 정부 성과와 결과에 대한 법률이라는 법이 제정됩니다. 그걸 통해서 정책 평가가 굉장히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 이후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다양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형성 평가, 정책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집행 평가, 집행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개선점을 찾는 노력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책 평가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 평가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이후로 이른바 신공공관리라는 어떤 정책 행정개혁의 열풍 속에서 확대된 거죠. 그리고 신공공관리는 사실은 더 근본으로 따지면은 1990년도 이후에 어떤 정부의 예산 제약, 그리고 큰 정부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정부도 좀 더 기업처럼 합리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생각 속에서 정부를 통제하는, 즉 예산 확대라든지 혹은 관료주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개혁이 신공공관리인데, 그 과정에서 정책평가가 활성화됐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10년 후에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2001년으로 했는데 2003년일 겁니다. 2003년에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즉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01년도에 이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2005년도에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으로 다시
개정이 되는데 이 법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정부 업무를 정책평가를 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현재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정책 평가는 뭔지, 정책 분석은 뭔지, 그러니까 정책 사이클 과정에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정책 분석이 언제 일어나고 정책 평가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각각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정책 분석이 활성화된 것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정책 평가는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정책 분석 단계를 좀 더 정책 분석을 좀 세분화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구조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정책 분석 평가론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